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2일 목요일 오후 3시 56분입니다. 어제 금융시장에는 크게 두 가지 이벤트가 있었죠. FOMC 회의가 있었고 재무부의 채권 발행 계획이 발표가 됐고요. 이 두 가지 모두 금리가 떨어지는데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요즘에 금리가 올라가면 시장이 불안해하죠. 어제 그 두 가지 이슈로 금리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탄력적으로 반등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제 FOMC 회의가 나기 이미 그 전부터 세계 증시는 탄력적으로 반등을 이미 이루어내긴 했고요. 어제 그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탄력적인 반등에 더욱 탄력이 붙었죠. 그래서 증시가 신나게 올라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시아 증시도 그 영향으로 신나게 올랐죠. 신나게 올랐다라는 이야기는 근데 이제 한편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변동성이 확대됐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여기서 변동성이 확대됐다라는 거는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 V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쉽게 말해서 FOMC 회의 전에 FOMC 회의 경계감 뭐 혹은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눈치 보면서 찔끔찔끔 이렇게 움직이던 게 어젯밤 이제 재료가 딱 노출이 됐으니까 이 이후부터는 이렇게 이제 들썩날썩 이렇게 들쭉날쭉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걸 이제 변동성 확대됐다라고 지금 제가 표현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어쨌든 호재를 봤다. 주식시장의 입장에서는 호재가 겹호재가 등장한 거기 때문에 FOMC 회의, 채권 발행 계획 그리고 뭐 경제 지표들까지 다 우호적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신나서 이제 올라간 거죠. 신나서 위쪽으로 좀 급하게 많이 오른 겁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지금 증시는 일단은 하락 추세고요. 금리는 상승 추세인 거고요. 이 와중에 이제 단기간에 너무 이 흐름이 너무 좀 부담스럽게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증시의 하락은 너무 단기적으로 부담스러웠고 몇 주간 빠져갖고 부담스럽고 금리의 상승도 몇 달간 누적됐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있던 상황에서 찔끔 하고 있었는데 어제 어떤 재료가 딱 터져 나온 겁니다. 그 재료를 보고 증시가 이제 하락 추세 중에 신나게 급등을 한 거고 금리는 그 상승 추세 중에 이제 급락을 한 거죠. 오래간만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체된 시장에서 변동성이 좀 터져 나왔다. 아, 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증시가 하락 추세 중이란 말이죠. 하락 추세 중에 일단 변동성을 확대시켰으니 이거는 뭐 무조건 좋게 보기도 무조건 안 좋게 보기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하여튼 좀 주의해야 되지 않겠냐. 하락 추세 중인데 감히 변동성을 확대시키면서 증시가 올랐다. 이거 잘 소화하지 않으면은 이 급등이 독이 될 수 있겠죠. 잘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고 금리의 입장에서도 그래요. 금리가 피곤하게 이제 워낙 피곤했기 때문에 찔끔 하다가 한 번 여기서 급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어쩌면 또 다시 상승을 자극시킬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증시는 이것 때문에 다시 하락이 자극될 수도 있다는 뭐 그런 생각도 하긴 해야 되고요. 물론 근데 뭐 당장 오늘 밤에 그럴 거다라는 뭐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일단은 분명히 어제 호재가 등장한 것은 맞고 오늘도 일단 그 호재의 영향을 받긴 받겠죠. 다만 이제 오늘 밤 같은 경우는 그 전날 여러 가지 재료들을 확인하면서 시장이 힘을 강하게 썼기 때문에 증시가 신나게 오르고 금리가 크게 떨어지면서 힘을 썼잖아요. 어젯밤에는 힘을 썼기 때문에 오늘은 이거에 대한 피로감이 있어서 오늘은 또 움직임이 좀 둔화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물론 전일의 영향은 받아서 증시는 계속 오르려고 시도를 할 거고 금리는 계속 떨어지려고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밤에요. 그래서 일단 뭐 당분간은 일단 뭐 전날의 영향을 계속 받겠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건 이제 단기적인 이야기인 거고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여기서 중요한 이벤트가 있게 되는데 이제 그런 이벤트의 영향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제 FOMC나 재무부 채권 발행 계획은 일단 이런 식으로 시장에 안정을 줬고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있을 수 있겠냐? 아직도 많이 남았죠, 그죠? 달력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뭐 사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참고적으로 요건 오늘 밤에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이라고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요거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고요. 이게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너무 서프라이즈하거나 너무 쇼킹하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생각 정도만 하시고요.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려는 건 아니고 사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벤트는 이제 뭐 이런 거겠죠. 예를 들면 오늘 미국 증시가 마감되고 나서 내일 아침에 발표가 되는 한국 시간으로 내일 아침에 발표가 되는 애플 실적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름 시가총액 1등 기업이고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물론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고 뭐 전반적으로 뭐 어떤 영향이 있긴 있었는데, 애플의 실적은 좀 시장의 변동성을 또 확대시킬 수 있다. 어제 이렇게 만들어놨던 어제 좋게 만들어놨던 분위기를 한 번에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뭐 그런 이슈가, 그런 힘이 있는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플 실적 잘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아니고 이제 내일 밤입니다. 내일 밤, 금요일 날 밤에,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날 밤에 미국에서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논판 페이롤스하고 뭐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 실업률하고 논판 페이롤스가 있는데 요게 굉장히 중요한 고용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어제 발표된 ADP 고용 지표도 물론 중요하지만 뭐 그거는 어디까지나 뭐 약간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 거고 이게 사실 진짜 중요한 고용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뭐 임금과 관련된 지표도 부가적으로 발표가 되니까 이거는 제법 시장에 영향이 좀 클 수가 있어요. 물론 뭐 밑에 있는 뭐 ISM, 뭐 비제조업, PMI 이런 것도 발표가 되긴 할 텐데,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솔직히 그 논판 페이롤스 이런 고용 지표에 비하면 중요성은 좀 떨어진다.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애플 실적과 고용 지표다. 애플 실적과 고용 지표는 어젯밤에 FOMC와 재무부 채권 발행 계획으로 안정됐던 시장을 또 다시 이제 난리를, 또 다시 불안감을 또 살려낼 수도 있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이 지금은 일단 당장 눈앞에 닥쳤던 큰 위기는 넘겼으나 또 다른 위기가 이제 있을 수 있다. 잘 봐야 된다. 애플 실적과 고용지표, 금요일날 고용지표를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긴 했는데요. 금리를 보면서 금리의 상승이 아직도 완전히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이 10년물 국채금리인데, 이거는 뭐 저의 의견이 아닙니다. 의견이 아니고 일단 뭐 현실적으로도 사실이 그래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이 상승 추세가, 아직까지도 이 놀라운 상승 추세가, 이 몇 년간의 상승 추세가 끝났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안 끝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계속해서 5%를 테스트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아시다시피 뭐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뭐 말씀을 드리는데, 저의 경험상은 그렇습니다. 경험상은 이게 이렇게 비교적, 물론 지금 변동성도 엄청납니다만은 이게 엄청난 변동성 확대, 대폭등 이런 게 있지 않다면은 비교적 차분한 상태에서 이렇게 5%를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게 이게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이 되고 상승 추세를 끝내려면은 굉장히 오랜 확인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자리 테스트를 굉장히 오래 해야 된다고요. 우리 나스닥 보면서 그런 거 느끼지 않았습니까? 올해 상반기 내내 올라가고 7월 달까지 올랐던 게 하락 추세로 본격적으로 전환된 게 얼마 전이란 말입니다. 몇 달 걸렸어요, 몇 달. 7월 중순부터 해갖고 지금 11월인데 뭐 거의 한 3달 테스트한 거예요. 이런 일이 금리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추세가 전환되는 데는 여러 가지 패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에코프로, 자꾸 에코프로가 얘가 좀 좋은 예시라서 자꾸 이걸 갖고 나오는데, 에코프로처럼 이렇게 변동성을 극단적으로 확대시킨 다음에 비교적 빨리 하락 추세로 전환시키는 이런 케이스도 있는 거고, 아니면 조금 전에 나스닥에서 보셨던 것처럼 변동성 확대는 좀 제한하면서 오랫동안 여기서 검증을 하다가 이렇게 전환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경우도 일단 아직까지 둘 다 등장하지 않은 겁니다. 이 10년물 국채금리, 이 금리 상승세는요. 그러니까 아직 금리의 상승세는 유효한 거고, 그래서 하여튼 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이 확대가 되긴 된 겁니다. 어젯밤에 금리가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그래도 한동안 차분했잖아요. 한동안 뭐 이 정도 좁은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힘도 제한적으로 쓰고 찔끔찔끔 움직였는데 변동성이 확인이 됐으니까,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생길지 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미 변동성이 확대가 된 시장, 여기서 애플 실적과 뭐 논판 페이롤스, 뭐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솔직히 애플 실적이 나온 거하고 금리가 연관성을 크게 가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일단 고용 지표는 어쨌든 정말 좀 중요할 것 같긴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애플 실적이 직접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애플 실적은 이제 투기적인 측면에서 이제 간접적으로 저렇게 저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중요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실적 발표와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언제든 좀 방향성이 전환될 수도 있다. 아직까지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 이런 거 말씀을 좀 드렸고요. 물론 이제 제가 상승 추세가 유효하다, 상승 추세가 아직도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오늘 밤에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밤에 뭐 들고 있는 포지션을 손절 안 하려고 버티려고 이런 밑밥을 까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일단 뭐 손해는 길게 끌고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단기 매매하는 거죠. 저는 금리 상승에 베팅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0월 31일 날 여기 양봉 나온 요날 그죠? 양봉 나온 요날 저는 금리 상승에 베팅을 했다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중요한 지지선 깨졌으니까 이제 손절할 거라고요. 손절하긴 할 건데, 오늘 밤에 조금 봐가면서 하긴 할 건데, 아무튼 뭐 제가 지금 이렇게 상승 추세라고 말씀드렸다라고 해서 일단 손절 계획이 바뀌는 건 아니다. 상승 추세긴 상승 추세인데, 어쨌든 이렇게 물이 엎어진, 일단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라는 것은 저의 진입 타이밍이 잘못됐다라는 걸 일단 분명히 시장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여기에 일단 수능을 하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건 변함은 없는데, 아무튼 이렇다라고 해서 매매의 변화는 없는데, 아무튼 그렇다. 이 상승 추세인 거는 맞다. 상승 추세가 전환이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 금리와 관련해서 이게 그래요. 연준 입장에서 사실 지금 금리가 너무 올라가는 거 막았죠. 어젯밤에 금리가 요즘 너무 올라가고 있으니까 막았어요. 연준에서, 재무부에서 막았습니다. 일단 아야 너무 심한 것 같아, 그만해라 한번 하면서 일종의 구두 개입을 한 거죠.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쯤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러면은 이제 연준하고 재무부에서 막았으니까 이제 금리가 크게 떨어지냐? 그것도 아니죠, 그죠? 어제 연준 생각 들었잖아요. 변함없잖아요. 인플레와의 싸움이 계속되어야 된다. 근데 최근에 장기물금리 상승한 게 어느 정도 좀 긴축의 효과를 좀 주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다? 금리가 너무 떨어지는 것도 연준이 바라는 것이 아니다. 또 금리가 여기서 너무 떨어져 버리면은 이게 경기 침체나 혹은 경기 불황, 뭐 경기 둔화 이런 거를 또 반영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너무 금리가 떨어지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이겁니다. 아슬아슬하게 금리가 여기서 더욱더 변동성을 위나 아래로 막 방향성을 엄청나게 주지 않고, 그냥 제발 여기 어딘가, 대략적으로 여기 어딘가에서 그냥 좀 잘 버텨줬으면 좋겠다. 물론 여기 있는 이 선은 제가 대충 그은 겁니다. 이건 연준의 생각이 아니죠. 연준의 원하는 10년물 국채금리의 원하는 레벨 수준이 어디인지 저는 모릅니다만은, 하여튼 연준은 뭔가 박스권을 바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급격한 금리의 움직임은 싫어한다. 여기서 금리 더 오르면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이자 부담 그것 때문에 박살날 수 있고, 너무 떨어지면 긴축 효과가 사라지고, 또 그리고 뭐 경제가 안 좋다는 인식도 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박스권을 원하는 것 같다. 얼마나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 박스권을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다. 적당히 박스권을 원하는 것 같다. 이런 인상은 일단 이런 시나리오는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연준이 여기서 박스권을 바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단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다라면은, 그렇다면 여기서 또 이렇게 올라가던 거 기간 조정하고 또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술적인 생각까지도 좀 연속으로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저의 어떤 금리의 좀 중장기적인 시나리오라고 해야 되나? 뭐 중장기적이라고 하기까지는 조금 짧을 수 있지만, 하여튼 여전히 상승 추세 이어나가야, 여전히 상승은 조금 더 남았다라는 생각입니다. 막 폭등을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5%에 관한 테스트 과정은 여러 번 거쳐야 되고, 그 와중에 증시나 이 금융시장의 위기는 여러 번 찾아올 수 있다. 아직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가 아직 완벽한 저항이다. 물론 의미 있는 저항이 되긴 됐어요. 그죠? 금리 올라가는 것도 부담스럽구나 라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여기서 확인을 하긴 했는데, 최근에 완전히 5%에 대한 기술적인 테스트가 완전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 번 꿈틀꿈틀 하면서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우리 급격하게 죽었던 에코프로도 가만히 보세요. 그죠? 에코프로가 예시가 참 좋아서 그냥 이걸 자꾸 들고 나오는데, 보시면 뭐 대략적으로 130만 원대가 어떤 중요한 저항이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여기를 한 번 테스트하고, 다음번 또 테스트하고, 다음번 또 테스트했단 말입니다. 최소한 한 3번 이렇게 기회를 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간도 길고 그렇기 때문에 5%에 대한 테스트 과정도 어쨌든 좀 굉장히 길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 번 금리가 5%가 저항인지 진짜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또 증시가 또 꿈틀꿈틀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아직도 금리 상승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쭉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하여튼 어제의 그 증시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보시다시피 이게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가 아까 30몇으로 찍혔었는데 오류가 났나? 이거 익스트림 피어 아니거든요. 이게 왜 지금 이렇게 나왔나 모르겠네. 거의 30몇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됐습니다. 이거 오류가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좀 전에 30몇이었는데 이게 하여튼 오류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피어 단계에 지금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일단 시장 심리는 회복이 되어 있다. 이게 왜 이러냐 이거. 하여튼 지금 익스트림 피어일 리가 없죠. 어젯밤에 그렇게 올랐는데 지금 뭐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뭐가 하여튼 이상합니다. 이거 일단 패스해버리고, 하여튼 심리도 좀 회복했다라는 거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나와버리네요. 이거 하여튼 잘못된 값이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 조금만 좀 확인을 하자면은,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재밌는 기사들 한두 개만 좀 보자면요. 건들락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채권왕이라고 불리는 그 아저씨인데, 지난번에 2018년도에 지금쯤 10년물 국채금리 6%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뭐 유명한 아저씨죠. 그 대규모 이자 비용에 관련된 그런 경고를 좀 하고 나섰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죠? 계속해서 금리가 높은 상황인데, 고금리 상황인데 계속해서 재무부에서 채권 발행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이야기하는 건 그겁니다. 이 미국 경제가 지금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출로 연명을 잘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무한으로 재정 지출을 감수할 수는 없다. 이자 비용이 장난이 아닐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그 미국 정부의 신뢰도 이런 문제로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그죠? 큰 위기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명목적으로만 따지면은 문제 없죠. 계속해서 미국은 그냥 돈 찍어내서 이자 갚고 또 하면 되긴 되는데, 어쨌든 근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의심은 미국도 받을 수 있다. 그런 점이 미국 정부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재밌는 게, 근데 이런 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들락은 연준의 고강도 통화정책이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경기 침체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서도 주식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그죠? 재밌습니다. 경기 침체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면서도 주식은 또 좋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래요.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면은 증시가 빠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죠, 그죠? 일반적인 현상인데, 아무튼 사실 뭐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쭉쭉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 경기 침체와 증시가 빠지는 것 간에 시차가 조금씩 있습니다. 시차가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실전에서 투자를 할 때는 사실 경기 침체와 증시 급락을 이거 동반한다라고 반드시 연관시키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물론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게 말이 되는데요. 경기 침체와 증시 하락이 같이 가는 게 맞긴 맞는데, 이게 시차가 있기 때문에 딱 무조건 경기 침체니까 증시 하락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실전에 투자할 때는요, 시차가 있을 수 있다. 경기 침체 선언이 되면 정작 증시가 오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봤던 게 독일 증시죠. 독일 증시가 경기 침체 선언이 나왔던 게 정작 올해 상반기였나 그랬단 말이죠. 2분기 연속으로 GDP가 역성장을 해갖고 경기 침체 선언이 됐었는데, 선언되고 나서 상반기에 신나게 올랐었잖아요.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선언이 이때쯤 됐던 걸로 대충 기억하는데, 그 전에 미리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만큼 어떤 시차가 있다라는 거를 좀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경기 침체가 막상 선언이 됐을 때는 증시가 오를 수도 있다. 물론 이거는 가벼운 경기 침체, 아직까지 뭐 금융 위기를 동반하지 않은 가벼운 침체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차가 좀 있을 수 있다.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나온 뉴스이긴 한데, 어젯밤에 뭐 금리 하락과 관련된 뭐 그런 뉴스이긴 한데요. 그죠? 앞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번 달 17일까지 예산안이 합의하지 못하면 셧다운 위기 좀 잠깐 잊으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뭐 국채 금리가 다시 반등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장기 금리가 몇 개월간 크게 떨어지길 기대하기는 어렵다. 뭐 그죠? 연준의 생각이기도 하고, 이 전반적인 그런 아직 그 금리의 하락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도 좀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금리는 당분간 좀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금리가 이제 5%를 10년물 금리가 5%를 본격적으로 넘어가려면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좀 지금까지 지금까지 금융시장에 등장했지 않은 다른 재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재료가 그 금요일날 밤에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될 수도 있다. 혹은 애플 실적이 뭐 활용될 수도 있다.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쭉 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오늘 있었던 일들 가뿐하게 그냥 기술적 분석 좀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하여튼 다 같이 올라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국만 또 하락을 하네요. 그죠? 남들 다 오를 때 원래 이제 중국은 조금 좀 소외가 된다. 중국은 항상 세계 증시와 좀 반대로 간다.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국은 남들 탄력적인 반등 못할 때 지 혼자 탄력적인 반등하고, 그죠? 남들 찔끔 빠질 때 중국은 폭락했다가, 남들 빌빌빌 거릴 때 중국은 먼저 탄력적인 반등했다가,
남들 탄력적인 반등할 때 중국은 반등 멈췄다가 남들 탄력적으로 올라오니까 이제 중국은 또 빠지는 재밌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근데 특별한 뭐 그런 변화는 없는 것 같고, 일단 하여튼 그림 보면서 이야기하자고요. 차트 보면서. 중국 증시인데요. 중국 상해종합인데 이게 이제 보시면은 지금 조금 암울하긴 합니다. 이게 좀 많이 올라왔었으면은 그나마 좀 강한데 올라왔었어야 될 그런 중요한 자리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여기서 일단 매도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하락이 또 진행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타나고 있어요. 아직은 뭐 괜찮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아직 이 정도까지는 다시 하락 시작됐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반등 중 눌림,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뭐 생각을 할 수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좀 위기가 좀 등장한 건 맞죠. 더군다나 이 중요한 라인까지 터치도 못하고 지금 보시면 여기 음봉, 이날 음봉 시가에서 지금 밀린 거거든요. 굉장히 일단 약하다. 자칫 잘못하면 이거 또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반등이 좀 별로 안 나왔다, 저 위에서부터 빠졌는데 반등이 너무 안 나왔다, 이런 생각 정도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 증시는 오늘도 탄력적인 반등을 이어나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동성이 축소된 건 아니죠. 변동성 지수는 떨어졌을 겁니다. 그죠? 근데 변동성 자체는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다. 지금 보시면 하락하면서 이제 여기서 몇 거래일 동안 찔찔찔찔 여기서 찔끔찔끔 움직였잖아요. 찔끔찔끔 움직이다가 지난 2거래일 동안 텀벙 하면서 증시가 확 오른 거잖아요. 변동성이 좀 커지긴 커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변동성이 커졌는데요. 쌍바닥 가능성 충분히 아무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긍정적이긴 하나, 이거 여기 잘 올라야 됩니다. 물론 뭐 지난번에 급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게 이렇게 텀벙 올라 버리면은 이게 좀 이런 시세에 대해서 좀 의문을 좀 제기를 하긴 해야 됩니다. 이거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좀 있다라고 봅니다. 이거 속빈 장대 양봉일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조금 좀 그렇다. 이런 거는 조금 좀 의심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너무 어쨌든 지금 이 중요한 이제 저항 부근에 또 올라와 가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몇 거래일 동안 급등을 했다라는 건 지난번 여기서 주식 팔았던 사람들이, 물렸던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전부 다 야 팔아야지 이렇게 급등해 버리면 매도세를 자극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긴 합니다. 심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일단 뭐 그다지 건전한 상승으로 생각하기엔 조금 좀 무리가 있다. 일단 아무튼 근데 잘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음봉이 나왔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일단 저항이 있나 보구나 확인은 한 거고요. 여기 어디에 저항이 있으니까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 좀 고민해 볼 만한 그런 매력적인 자리죠. 일단 하루 정도 저항을 확인했으니까 하루 정도 더 보고 내일도 여기 못 넘어가면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도 저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딘가 저항을 확인했으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는 기준이 등장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환율 좀 볼까요? 위안화는 어젯밤에 달러가 이제 떨어지면서 이렇게 음봉이 나왔고, 오늘은 또 양봉이 나왔는데, 하여튼 뭐 분명해 보인다. 위쪽으로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위쪽에 중요한 저항이 있는데 지금 여기 삼각 수렴형에서 일단 넘어가고 싶어서 안달이 난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일단 여기 정도까지 가볍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엔화는 지난번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소화하고 있고, 이제는 150이 그냥 이제는 150 돌파 안착이 그냥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150 돌파 안착 맞긴 맞는데 현실로 왔다라고 보면 되긴 되는데,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이게 양봉이 나왔는데 장대 양봉은 기운을 계속해서 이게 탄력적으로 좀 이어나가지는 못하고 있네요. 하여튼 진행이 되긴 될 건데 위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성 자체는 얘도 일단 별로 의심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이 속도와 폭의 측면에서 좀 진행이 좀 더뎌지고 있다, 이런 게 일단 좀 눈에 띕니다. 이런 장대 양봉을 보였으면은 우린 통상적으로 더 급하게 위로 올라가는 걸 예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지금 속도를 또 확 죽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속도는 또 느린가 보다, 이 자식들 엄청나게 느리게 깝깝하게 움직이고 있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50 여기 돌파한 착은 일단 이제 사실로 받아들이시면 되겠다. 이제 신고가의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점들은 앞으로 추후 계속 달러 강세 이런 거를 달러 인덱스의 상승을 좀 유발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이런 답답한 모습이다, 이 정도까지 봤고요. 유럽 증시가 일단 상승 출발 예정이네요. 그죠? 유럽 증시, 독일 증시 좀 잠깐 또 볼까 하는데,
독일 증시는 어제 밤에 일단은 뭐 탄력적인 반등의 영역으로 일단은 뭐 올라는 왔고요. 올라는 왔고, 근데 이제 위쪽에 저항이 있어갖고 지금 또 조금 좀 그 움직임이 좀 둔화된 그런 모습인데, 또다시 갭상승 출발할 뭐 그런 예정이니까 약간 일본 증시 비스무리하게 이제 텀벙 얘도 이제 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급하게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쪽에 이제 뭐 직전 저점이었던 자리들 있죠. 이런 자리들이 이제 저항으로서 활동을 할 예정이니까 이런 자리들에 대한 저항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지금 막 텀벙텀벙 세계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데, 다들 이 텀벙텀벙 올라가는 거는 이 지난번 급격했던 하락세에 대한 이 어떤 급격했던 하락세를 고려를 해보면 이렇게 텀벙텀벙 올라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뭐 이 정도까지 뭐 가볍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올라오고 있다. 이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오늘 밤에는 뭐 특별한 이슈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밤은 어젯밤 있었던 그런 이슈들의 영향, 뭐 그런 걸 좀 받을 수 있겠고, 어제 이제 굉장히 급격하게 미국 증시가 뭐 많이 오르고 금리가 크게 떨어졌던 거에 대한 뭐 반발 정도는 뭐 조금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어제 미국 증시 급등했으니까 오늘은 뭐 조금 쉬어가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 어제 금리가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오늘은 조금 반등 시도하지 않겠어? 뭐 이런 생각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한 재료는 오늘 밤에 특별한 이슈는 그 고용지표, 그거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나오는 고용지표 말고는 없으니까 일단 그런 기술적인 움직임이 주된 움직임의 논리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다 본 것 같고요. 한국 증시 오늘 뭐 신나게 올랐는데 재밌더라고요. 아침에는 코스피가 강하더니 이 삼성전자가 힘이 빠지면서 코스피 힘이 좀 빠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돈이 에코프로로 몰려가는 재밌는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15% 올랐는데 차트에선 모양이 참 이렇게밖에 안 나오네요. 그죠? 지난번에 낙폭이 얼마나 컸으면 15% 올랐는데 이제서야 이런 모습이다. 이거는 이제서야 탄력적인 반등을 위한 어떤 라인은 넘어갔다라고 보여집니다. 21만원 돌파 한창 했으니까 이제는 그래도 탄력적인 반등의 영역으로 일단 머리는 집어넣었다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에코프로는 아직도 탄력적인 반등이 아니죠. 아직도 그냥 하락이 둔화된 정도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좀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삼성전자가 음봉이 나오면서 이 돈이 일부 코스닥과 에코프로로 조금 몰려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하이닉스는 뭐 신나게 잘 올라가고 있어서 뭐 이런 건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 없고요. 다만 하이닉스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이번에 이런 고점, 이 지금 잘 보시면은 이게 고점이 분명 높아지고 있긴 한데, 고점이 높아지는 속도나 이 고점이 높인 폭이 너무나 좀 적어서 여기 고점에서 여기 고점까지 얼마나 높였습니까? 얼마 못 높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쩌면 다중고점형을 만드는 과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지금 저항을 테스트를 할 예정인데 굉장히 좀 잘 봐야 됩니다. 이거 좀 조심해서 봐야 된다. 이번에 이런 자리 저항을 시원하게 넘지 못하면 이거 뭐 만년 박스권 혹은 꺾일 수도 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 정도 이야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드릴 이야기 없고, 그 코스피 오늘 신나게 올랐는데 중간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조금 돈이 빠져나오면서 조금 약한 모습을 보였다. 코스피 200 선물은 오늘 어딘가에서 저항을 확인을 한 거죠. 이게 30분 봉 정도,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오늘 그 316.5 뭐 대략적으로 이 정도 316 부근에서 어떤 저항이 약하게 있구나 라는 걸 일단 확인을 한 겁니다. 의미 있는 매수세 이런 건 아니고, 의미 있는 매도세 이런 건 아니고, 오늘은 매수세만 확인을 한 거죠. 오늘은 강력한 힘만 주로 확인을 한 거고, 여기 약한 저항이 있구나, 여기 잘 못 넘어가네, 이 정도만 확인을 한 거죠. 이 자리를 근데 이제 계속해서 내일도 넘지 못하고 내일 모레도 넘지 못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 자리는 하방 베팅의 근거가 또 될 수 있습니다. 316. 얼마 뭐 이런 자리가 저항이 되는지 이제 앞으로 그걸 위주로 해서 그거를 이제 중요한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이제 탄력적인 반등 오늘 성공했죠. 그 1190 정도 자리 돌파 한착 했으니까 탄력적인 반등의 영역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얘는 뭐 어떤 저항을 확인하고 이런 것도 사실 좀 없긴 하니까 일단 뭐 잘 올라간다라고 일단 봐주자고요. 물론 뭐 저항은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죠? 뭐 지금 여기 보시면 대략적으로 뭐 이 정도 자리 뭐 1200 뭐 15 뭐 대략적으로 이 정도 자리도 저항이고, 여기도 저항이고, 저항이 있긴 있는데 일단 분명히 강력한 양봉 나오고 얘처럼 윗골이 달리고 이런 거 아니니까 일단 잘 올라가겠구나,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윗꼬리가 좀 달리거나 아니면 뭐 음봉이 나오거나 뭐 하락을 하거나, 이제 그러면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의 찬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여튼 제 생각엔 코스닥은 아직도 좀 반등시 매도 전략을 이렇게 좀 하기에는 조금 좀 매력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코스피는 그래도 조금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야, 그래도 코스피는 이렇게 막 2%, 막 1점 몇 프로 올라왔으면 그래도, 야, 그래도 이 정도면은 좀 탄력적으로 올라왔네. 반등시 매도 전략 조금 좀 매력이 좀 느껴지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코스닥은 좀 너무,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좀 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하여튼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환율은 오늘 뭐 떨어져가지고 의미 있는 지지력은 일단 보여주지 못했고, 일단 뭐 답답한 그런 매물대다, 방향성이 없다. 근데 일단 위쪽으로 못 올라가고, 지난번에 이렇게 저점을 높이던 이런 단기적인 추세를 깼으니까 아래쪽으로 더 내려올 생각이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 봤습니다. 오늘 뭐 옵션 시장에서는 뭔가 좀 굉장히 좀 수급의 움직임이 좀 격했는데, 이런 거는 사실 뭐 오늘 증시, 이런 거는 사실 뭐 그다지 어떻게 크게 좀 해석을 하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이제 특정 주체들이 큰 손들이 그냥, 큰 손들이 뭐 큰 물량을 그냥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타난 이런 큰 숫자들이지, 이게 뭐 앞으로 방향성을 뭐 이게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건 단서로 활용하기는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이건 좀 해석에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의미가 있으려면 명확한 방향성, 뭐 예를 들면은 증시가 오늘 급등했잖아요.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뭐 코스피 콜옵션을 개인들이 막 많이 산다, 그러면 개인들이 추격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오늘 사실 시장이 좀 오늘 뭐 급등을 하긴 했지만 장중엔 사실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날이기도 하죠. 장중에는 변동성이 오히려 좀 줄어들었던 날이라, 또 그리고 뭐 콜풋 둘 다 이렇게 큰 액수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앞으로의 미래를 보는 단서로서 활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건 그냥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한 이야기 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다 봤고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 밤 미국 증시 좀 중요하다, 그죠? 아침에 말씀드렸던 그런 저항 자리들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은 어떤 그런 매물대에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오늘 아침에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여기 매물대인데, 얘가 수월하게 빠지고 싶으면, 얘가 그냥 나스닥의 수월하게 하락 추세를 쭉 이렇게 순탄하게 그냥 진행하고 싶으면 이거 이상으로 올라오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쯤에서 지금 적당히 하락을 진행시켜 주는 게 그게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순탄하게 하락이 진행이 되고 싶으면요. 여기서 더 올라가면 그거는 좀 하락 진행에 있어서 굉장히 좀 제동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S&P는 솔직히 뭐 원래 좀 워낙 오래전부터 좀 많이 축축 처지고 있어서 조금 좀 이야기가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근데 얘도 아무튼 이게 하락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려면 여러분들도 뭐 당연히 상식적이겠지만은 너무 많이 올라오면 안 좋아요. 그죠? 너무 많이 올라오면 안 좋아요. 뭐 대략적으로 뭐 저항들은 뭐 많이 있긴 있습니다. 얘는 뭐 대략적으로 지금 이런 자리가 어떤 매물대긴 한데요. 하여튼 뭐 너무 많이 올라오면 안 된다, 이 정도 이야기. 나스닥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나스닥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리를 넘어오면 안 될 것 같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특별히 드릴 이야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봤고, 하여튼 오늘 밤에 이제 금리 베팅했던 부분, 그거 일단 손절을 할 계획이라고 아침에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오늘 장중의 흐름 봐서 다시 양봉으로 계속 올라와서 다시 또 상승 시도를 하면은 또 일단 좀 들고 갈 수도 있고요. 하여튼 오늘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빠질라 그런다, 금리가. 그러면 일단 반드시 손절할 생각입니다. 물론 흐름 봐가면서 가능하면 손절하긴 할 건데, 이렇게 오늘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오면은 또 가만히 있을 거다, 좀 봐가면서 판단할 건데, 기본 생각은 일단 손절한다라는 거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갖고 가고 있다. 금리 관련된 베팅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볼 거고요. 여기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